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의 항복으로 한민족은 꿈에 그리던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길거리 곳곳에서는 태극기가 휘날렸으며 8월 한 달 동안은 좌우 진영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새 나라를 세울 희망으로 가슴이 부푼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은 얼마 못 가서 깨지게 됩니다. 한반도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 요충지였고 한반도 독립 전부터 이미 미국과 소련 양측 모두 한반도에 대한 점령을 계획한 상태였습니다. 독립 직후에 한반도에 들어온 소련군이 열흘 만에 개성까지 점령하자 사회주의 진영이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는 것을 걱정한 미국은 미 24군단을 한국에 급파하게 됩니다. 한국에 도착한 미군들은 서울을 점령하고 중앙에 성종기를 개항합니다. 미 군정시대의 시작이었죠. 1948년 남북한 단독정부가 수립된 이후 한반도 내부 좌우 세력의 분열은 더욱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미국과 소련 양측은 모두 38선에 초소화 군대를 배치하였고 이들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대립하는 구도를 형성하였습니다. 이후로 38선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빈번히 일어나게 됩니다. 점점 충돌의 강도가 심해지자 미국과 소련은 서로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그렇게 1948년 8월 15일 한반도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명하는 대한민국이, 한 달 후 1948년 9월 9일 한반도 북쪽에는 사회주의 체제를 표명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들어섭니다. 한편 북한은 남한에 대한 침공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스탈린과 마오쩌둥을 설득한 끝에 전쟁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소련 군사고문단의 한반도 전쟁 계획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과 수도권 일대를 점령하고, 두 번째는 대전까지의 지역을 점령, 마지막으로 미군이 오기 전에 부산까지 완전하게 점령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스탈린은 남친 개시 일자를 1950년 6월 25일로 승인하게 됩니다. 당시 국군지휘부는 북한의 병력과 무기에 대규모 이동 정보를 보고받았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1950년 6월 23일부로 경계 강화 조치를 해제시키면서 전방부대 병력의 3분의 1가량이 휴가를 나가게 됩니다. 북한이 남한을 기습하기 매우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북한은 38도선 전역에서 탱크를 앞세워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당시 미국은 남한이 북한을 먼저 침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탱크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탱크가 한 대도 없는 국군이 북한군의 기갑사단을 막아내긴 어려웠습니다. 개전 초기 당시 남한의 영토였던 개성이 북한군으로부터 포격을 받자 국군은 개성에서 급히 철수하였지만 경찰 신분이었던 개성철도경찰대원 50명은 마지막까지 남아 북한군 육사단 15연대를 상대로 지연전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버텼지만 결국 북한군의 탱크에 의해 3명을 제외하고 모두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성을 돌파한 북한군은 순식간에 파주, 동두천 일대를 점령하고 계속 남한을 향해 진격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경찰과 사관학교 생도대대까지 수도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였지만 유의미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북한의 손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서울이 점령당하기 직전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침공하였으며 국군이 승전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방송만 반복하더니 정작 정부 요인들은 한강의 다리들을 폭파하고 서울을 탈출하여 부산으로 대피해버립니다. 한편 국군 제6사단은 춘천을, 8사단은 강릉을 방어하는 데 성공하면서 북한군의 진격을 지연시켰습니다. 이들이 벌어준 시간 덕분에 국군은 북한군의 남진을 막을 방어선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끝끝내 후퇴하라는 명령을 받고 결국 후방으로 후퇴하여 훗날을 도모하게 됩니다. 유엔은 북한의 불법적인 남한 침공 직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개최합니다.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중화민국, 프랑스, 소련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소련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한국에 대한 유엔군 군사지원이 만장일치로 확정되게 됩니다. 지연전을 펼치며 저항하였지만 열악한 무기를 가진 국군이 기갑타단을 중심으로 진격하는 북한군을 막아내긴 어려웠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의 임시 수도는 대전, 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옮기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자유진영의 군대로 구성된 유엔군과 함께 최후의 방어선인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마지막 보루인 낙동강 방어선이 뚫리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운명은 끝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낙동강 방어전부터 중공군 출현까지의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이 있게 한 수많은 순국선열, 디스토리는 그들을 기억하며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스토리였습니다. 전쟁 당시 대한민국은 전혀 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육군의 방어 계획이 존재하였지만 그나마도 1950년 3월에 나온 계획이었고 각 사단이 이를 토대로 작전 계획을 짠 건 그해 5월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너무 이른 시기에 한강교를 폭파하였기에 병력과 물자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은 임시 수도 부산에 미8 군사령부를, 일본에는 유엔군 사령부를 설치하였습니다. 당시 국군 전력은 북한군과 비교해 너무나 열약하여 호남은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7월 20일 대전과 전주가 북한군에게 점령되었고 23일 광주, 27일 여수가 점령되면서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 수도를 대전과 대구를 거쳐 부산에 자리 잡았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기 전인 1950년 9월 북한은 대한민국의 90%를 점령하였습니다. 북한군은 대구까지 진격하였으나 국군과 유엔군의 강렬한 저항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고 치열한 교전이 계속되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한 국군과 유엔군은 지연 작전을 펴면서 추가적인 증원을 기대하면서 시간을 벌기 위하여 공간을 양보하는 이른바 지연전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런 시점에 북한군은 교통의 요지인 대구를 공격하였습니다. 대구 북방을 담당하던 국군 제1사단에 북한군 3, 13, 15사단과 1사단의 일부 병력이 집중되면서 유학산과 수암산, 다부동을 잇는 전선이 형성되었고 엄청난 격전이 벌어지면서 다부동 전투가 전개되었습니다. 국군 제1사단은 북한으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받았지만 끝끝내 방어선을 사수하였고 결국 북한군이 대구 공격을 포기하면서 낙동강 전선의 최대 위기는 종식되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군의 공세를 완고하게 방어하면서 전쟁의 주도권을 쟁취하였습니다. 이 시기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해공군과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의 해군이 한국에 도착하였고 미 지상군도 3개 사단 2연대 규모로 증강되었습니다. 북한군은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략적 우위를 상실하고 지원이 진격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면서 속전속결로 남한을 공상통일한다는 전쟁 목표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북한은 점령지에 인민위원회를 두고 소위 민주개혁을 진행하며 남한 국민을 전시동원체제 아래 편입하였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구상되기 시작한 것은 전쟁이 발발하고 불과 얼마 되지 않은 7월 15일이었습니다. 유엔군 총사령관인 메가더는 합동참모본부에 인천 상륙작전안을 제안하였으나 전선이 분산되고 인천이 지형상 상륙작전을 하기에 부적합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그러나 메가더는 인천의 간만의 차가 9m에 불과하지만 6시간은 상륙작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북한군은 부산 점령을 위해 낙동강 전선에 집중적으로 병력을 배치하였기에 인천 방어가 소홀하고 더구나 한국의 수도 서울을 빨리 탈환하는 것은 군과 민간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이 크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9월 8일에 허가를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의 총반격과 함께 미 제10군단과 한국해병대는 드디어 9월 15일 새벽 인천 월미도에 기습 상륙하게 되었으며 다음날 인천을 함락하였습니다. 유엔군과 국군은 서울 탈환을 목적으로 진격하였고 미 제7사단은 남진하여 북상하는 유엔군과 오산에서 합류하였습니다. 북한군은 괴멸적인 피해를 본 채 퇴각하였으며 일부 패잔병들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험준한 사막으로 잠입하여 게릴라로 활동하였습니다. 인천에 상륙한 유엔군은 9월 26일 서울에 진입하였고 완전히 회복한 9월 29일 서울 수복 기념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수도 서울을 탈환한 유엔군은 동해안과 서해안을 따라 38선에 가깝게 북상하였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전세는 완전히 뒤집혔으며 이 기간에 사로잡힌 공산군 포로는 1만 2,500명에 달하였습니다. 유엔군은 성공적인 우회 이동으로 북한군의 전선을 단숨에 절단하였으며 뒤이어 실시한 돌파와 반격 및 추격은 가히 경이로울 만큼 성공적이었습니다. 국군이 38선에 도달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즉시 한국군 통수계통으로 38도선 북진 명령을 하달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도 북한군을 경멸하기 위한 38도선 북쪽에서의 군사작전은 6.28 유엔 결의에 비추어 적법하다며 유엔군 개통으로 북진을 명령하였고 점령 후 예상되는 정치적 통일을 위해 10.7 통한 결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공사권 국가들은 즉각 반발하였으며 중국은 유엔군이 북진하면 자신들도 전쟁에 개입하겠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소련은 미국의 결의를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즉각적인 휴전 및 외국군 철수를 제안하였으나 이는
유엔군의 북진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미국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10월 1일 한국군 제3사단이 38선을 넘어 진격하였으며 이어 유엔군의 북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군의 방어선을 돌파한 국군과 유엔군은 10월 19일 평양을 탈환하였고 청천강으로 계속해서 진격하였습니다. 유엔군은 북한군의 저항이 거의 없는 상태가 지속되자 평양과 원산을 연결하고 방어선을 구축하는 계획을 수정하고 계속해서 북진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군은 북한 점령지에서 우익 조직을 지원하는 한편 한반도 통일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한편 김일성은 지도부를 강계로 옮기고 청천강, 희천, 강계에 3중 방어선을 구축하였으며 최후 저항의 결의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10월 12일 전황이 국군과 유엔군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자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북한의 모든 무기와 병사들을 철수하고 노약자와 환자는 소련 영토로 이동시켜 만주에 망명정부를 세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유엔군의 38선을 넘어 북진하자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지상군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스탈린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실감한 압도적인 국력을 자랑하는 미국과 직접 대립하기보단 북한을 포기하고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는 게 낫다는 선택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소련 대사로부터 이러한 그의 명령을 전해들은 김일성은 힘든 결정이지만 스탈린의 명령을 따르겠다며 사실상 북한을 포기하려고 마음먹습니다. 이때 북한의 남은 영토는 신해주시 주변과 임시 수도인 강계시 주변의 개마고원 그리고 두만강 유역밖에 없었습니다. 북한군은 거의 괴멸한 상태였으며 병력을 충당하려 해도 인구 대부분이 거주하는 지역을 국군과 유엔군이 장악하였으니 북한 정권은 마땅히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이 눈앞에 있었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곧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파병은 유엔군 역시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전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국군 6사단 7연대가 압록강에 앉아 수통에 물을 넣는 그 순간 꿈에 그리던 통일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압록강 저편에서 붉은 깃발이 휘날리고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지며 무수히 많은 어두운 형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북한군의 혈맹 중공군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일사후퇴부터 전선 교차까지의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수많은 순국선열 디스토리는 그들을 기억하며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스토리였습니다. 중국이 유엔군의 38도선 진격을 경고한 것은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1950년 10월 9일 북경방송에서 중국은 유엔군의 38선 돌파를 허용한 10.7 통한 결의는 위법이고 미군의 북한 진입은 중국에 대한 위협이며 중국은 이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하였습니다. 이런 중공의 모습에 미국은 유엔군 작전에 제약을 가하였으며 합동참모본부는 메가더에게 중국 동북부에 전력을 공급하는 북한 수력발전소나 북한 공업도시인 나진에 대해 폭격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는 중공을 자극하지 않는 전술적 배려였으나 이것이 중공군의 개입을 막지 못한 계기였습니다. 북한 서북부 지방으로 진격한 국군 제6사단은 압록강 접경지역인 초산에 도착하였고 동해안을 따라 진격한 국군 수도사단은 청진을 수복하고 장진호와 부전으로 진격하였습니다. 10월 중순 한반도 접경지역에는 30만 명에 달하는 중공군이 있었으며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 이르렀을 때 이른바 인해전술로 알려진 중공군의 공세가 시작하였습니다. 중공군의 인해전술은 단순히 물량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은 중일전쟁과 국공내전에서 일본과 국민당과의 전쟁을 겪어본 베테랑이었으며 중공군 지휘부는 많은 병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였고 신속하게 병력을 집중시키고 상대의 지휘체계를 어지럽혀 와해시키는 포위전술을 구사하였습니다. 중공군의 존재를 모르던 국군 제6사단은 10월 24일 압록강까지 진격하였으나 청천강 상류에 있는 은산에서 중공군에 포위되었고 이를 지원하던 미 제1기병사단도 포위되었습니다. 유엔군은 그제야 중공군이 참전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었고 그렇게 국군과 유엔군은 인천 상륙작전 이후 반격을 개시한 지 71일 만에 철수하게 됩니다. 30만에 달하는 중공군의 출현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방어태세를 갖출 겨를도 없이 빠르게 철수하였습니다. 서부전선의 미 제8군은 12월 4일 평양에서 철수하여 38선까지 후퇴하였으며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은 중공군에게 퇴로를 차단당해
흥남으로 집결합니다. 당시 동부전선에 있던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은 중공군에 의해 육로가 차단되어 해상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난민들은 전투를 피해 영하 27도의 추위 속에서 흥남으로 이동하였으며 원산에 주둔하던 미 제3사단도 퇴로가 막히면서 흥남으로 철수합니다. 이때 흥남에 집결한 병력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1950년 12월 9일 메가더의 철수 명령이 하달되었고 곧 합동참모본부가 철수를 승인하면서 흥남 철수작전이 개시됩니다. 미 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은 12월 11일부터 폭약과 차량을 비롯한 장비와 병력이 선박에 승선하기 시작하였으며 출항할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수많은 사람이 같이 내려가겠다며 흥남 부두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미군은 시간이 지체되고 수송선이 넉넉하지 않으며 스파이가 침투될 수 있으므로 피난민의 승선을 반대합니다. 이에 국군 지휘관들은 피난민을 버리고 가느니 차라리 우리가 걸어서 후퇴하겠다며 격렬히 반발하였고 현봉학 박사와 국군 제1군단장 김백일 장군 등이 미 10군단 사령관 알몬드 장군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마침내 피난민을 태우기로 동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10만 명에 이르는 피난민이 흥남부두에서 남으로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난민들의 승선이 허락되자 피난민들은 일사불란하게 승선하였고 각 수송선에는 정원의 10배가 넘는 5천여 명이 승선하게 됩니다. 피난민의 승선으로 폭약과 차량, 장비를 비롯한 560만 통의 군수물자가 흥남 부두에 남겨졌으며 중공군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철수 직전에 폭파됩니다. 10만의 피난민을 태운 상선과 수송선은 부산항에 도착하지만 입항에 거부되고 남쪽의 거제도에 피난민들이 하선하게 됩니다. 12월 하순 38선에 다다른 북한군과 중공군은 12월 31일 38도선 돌파를 개시합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저항하였으나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중공군을 막지 못하고 38도선 이남으로 후퇴하였으며 1951년 1월 4일 다시 수도 서울을 빼앗기고 맙니다. 북한군과 중공군은 몇 차례 내부 갈등을 겪은 후 3차 공세를 개시하며 38선을 돌파하였습니다. 사령관 펑더화이는 주력 부대를 의정부와 서울로, 보조 부대를 춘천 원주로 진격시켜 총공격을 가하였으며 이러한 중공군의 공세에 결국 유엔군은 1월 4일 서울을 포기하였고 평택, 삼척까지 철수합니다. 수원과 여주, 강릉까지 진격한 중공군은 막심한 전력 손실로 인해 공세 종말점에 도달함을 깨닫습니다. 이를 간파한 국군과 유엔군은 1951년 1월 25일 반격작전을 개시합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한강에 이르러 중공군의 반격에 부딪혔으나 지평리와 원주에서 중공군을 격파하고 진격합니다. 1.4 후퇴의 위기를 넘기면서 국군은 37도선에서 간신히 전선을 형성하지만 중공군의 계속된 공세로 전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중공군의 몇 차례 공세를 계기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와 운명을 좌우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 들고 일어나 힘을 보태었으며 정부는 중공군을 격퇴하기 위한 대한의 100만 청년을 무장시키려 시도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방위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3월 15일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다시 탈환하였고 3월 말 38도선을 회복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공군의 5번째 공세인 충계공세가 시작됩니다. 이는 중공군 최대 병력이 동원된 마지막 공세로 당시 중공군의 가용병력은 4개 병단, 16개 군단, 51개 사단 규모였는데 중공군은 이 병력과 북한군을 총동원하여 개성과 화천을 잇는 서부전선과 양구와 인제를 잇는 동부전선에 공세를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사력을 다하여 저지하였고 공세는 흥천과 강릉에서 가까스로 저지됩니다. 이에 국군과 유엔군은 반격을 계속하여 5월 말 38도선을 회복하고 6월 15일 문산과 철원, 화천 등 주요 지역을 점령하여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전선이 고착화되었으며 국지전 형태를 띈 채 소모적인 전투를 반복하였고 양측이 38도선 부근의 새로운 전선에서 대치하면서 전선은 교착적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무렵 중공군은 참전 이후 한계점이 노출되었고 미국도 내부에서 정전 압박을 받으면서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을 직면합니다. 유엔군은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선에서 밀리자 1950년 말부터 내부적으로 정전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유엔은 5단계 정전 방안 등 여러가지 중재안을 제시하지만 번번이 중공과 북한의 반대로 무산됩니다. 그러나 양측 내부에서는 위험한 반격보다 안정적인 봉쇄나 현상 유지에 관한 주장이 나왔으며
한국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으로 인해 영국을 비롯한 참전국 사이에서 전쟁 이전으로 원상회복하는 선에서 전쟁을 마무리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공산권에서도 전세가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자 6월 23일 소련은 유엔 대사 마리크르로 하여금 정전을 제의하였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7월 8일 개성에서 정전회담 예비회담이 개최되었으며 1951년 10월 25일 판문점에서 유엔군과 중공군, 북한군 간 회담이 진행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포로 송환부터 정전 협정까지의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을 잊게 한 수많은 순국 선열, 딜스토리는 그들을 기억하며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딜스토리였습니다. 소련의 제의로 시작한 회담은 7월 26일 군사분계선 설정과 전쟁 포로를 비롯한 4개 의제를 합의하였고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나 점점 난항을 거듭하였고 의제마다 장기간 혈전을 벌이게 됩니다. 1차적인 어려움은 경계선의 책정 문제였습니다. 이미 38도선을 넘어 진출하던 미국은 양군의 접촉선에 따라 결정하자고 주장하지만 공산 측은 38선의 원상 회복을 고집하면서 회담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8월 22일 공산 측이 회담 중단 성명을 내며 회담은 정지됩니다. 양측은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군사작전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회담 기간에도 전투는 계속되었고 주도권 쟁탈을 위한 소모적인 전투를 반복하면서 전선은 38선 주요 고지를 둘러싸고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였습니다.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시 전선이 잠잠하지만 회담이 결렬되거나 지연될 경우 치열하게 전투가 전개되었습니다. 2개월간의 회담 중단 후 유엔군 사령관 리치웨이의 제안으로 10월 25일부터 휴전회담이 판문점에서 재개됩니다. 공산 측은 접촉선을 경계선으로 하자는 유엔군의 주장에 양보하고 중립국 감시위원회 설치에 합의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난제는 포로 송환의 문제였습니다. 많은 북한군 포로가 전쟁 중 강제로 징집되거나 편입되었고 중공군 포로 일부가 송환되길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유엔군은 개인 의사에 따라 선택하는 자유송환을 주장하는 데 반해 공산 측은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주장합니다. 양측의 치열한 의견 대립으로 포로 교환 문제 소위원회는 1952년 2월 27일부터 2개월 가까이 중단되게 됩니다. 이 기간 북한에서는 유행병이 만연하였고 북한은 이를 유엔군의 세균전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조사를 위한 국제적십사조사위원회 입국을 거절하였습니다. 4월 9일 포로 교환 문제위원회는 재개되었으며 공산 측은 포로 전환을 귀환 후 처벌하지 않고 개개인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유엔군이 귀국 희망자가 8만 3천여 명이라고 밝히자 공산 측이 다시 강제 송환을 조정하면서 결렬됩니다. 4월 28일과 5월 2일 회의를 진행하지만 포로 문제로 회담이 결렬되어 휴전 문제는 세계의 정치선전에 사용됩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휴전회담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거제도 포로 수용소 반란 사건과 도트 장군 감금 사건입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의 공산 포로들은 비밀 통제 조직을 결성하여 반공 포로를 위협하고 테러를 가했습니다. 한편 리치웨이 장군의 후임으로 클라크 장군이 유엔군 사령관에 임명됩니다. 클라크 장군이 부임하자 회담 재개를 목적으로 새로운 공격이 시작되었고 6월 22일 성역으로 간주되던 스풍댐까지 폭격하는 강경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유엔 공군기와 새로이 출현한 미그 15기간 공중정이 빈번해졌고 전투는 다시 격화됩니다. 북한군과 중공군은 전선이 밀리자 10월 25일 휴전회담에 응하여 유엔군의 주장을 수용하였습니다. 양측은 그 밖의 의제도 30일 이내에 합의할 것을 전제하여 당시 임진강에서 남강에 이르는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책정하였으나 다른 의제의 합의에 실패하면서 백지화되고 맙니다. 1952년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백마고지 전투, 크리스마스 고지 전투를 비롯한 고지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비록 제한된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고지를 뺏고 뺏기는 공방전을 계속하면서 양측은 많은 인명피해를 입게 됩니다. 한편 1952년 12월 3일 제7차 유엔 총회에서 인도가 포로 송환에 관한 결의안을 제의합니다. 체코, 폴란드, 스웨덴, 스위스 4개국으로 구성된 송환위원회에서 포로들을 설득하여 가고 싶은 곳으로 송환하자는 내용이었기에 소련과 중공은 자유송환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지만 압도적 다수결로 통과됩니다.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이 사망하였고 3월 28일 공산 측은 휴전회담 재개를 제의합니다. 소련의 새 지도자들과 협의를 마친 중국은 송환을 희망하지 않는 포로를 중립국에 맡겨 해결하자고 제의하였습니다. 4월 11일에 이르러 상병포로 교환협정이 성립되어 20일부터 교환이 시작되었고 4월 26일 휴전회담을 통해 중립국 감시위원단을 구성하고 송환을 원치 않는 포로를 중립국으로 보내는 것을 합의합니다.
1953년 3월 이후 휴전회담이 진전되는 한편 한국 정부의 저항은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손실이 지속되면서 전쟁을 분단으로 마감하려 하자 정부의 통일정책이 좌절을 겪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공산군의 강제로 징집되거나 편입된 방공포로를 공산 측에 양도하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휴전회담이 재개되기 이틀 전 4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아이젠하워에게 중공군이 북한에 주둔한 상태에서 휴전이 성립될 경우 국군을 유엔군 사령관 지휘관에서 빼내겠다고 통보하기 이릅니다. 국민들도 통일을 지지하면서 휴전 반대 시위를 전개하였고 포로 관리를 위한 인도군의 입국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에 미국은 클라크가 공산 측을 설득하고 확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인도 정부를 통해 중공을 설득하도록 하였는데 어려운 점은 한국 정부를 휴전에 동의하게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경제 군사 원조를 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휴전에 동의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대표에게 휴전 협상을 거부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5월 30일 이승만 대통령은 아이젠하워에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모든 외국군 동시 철수를 제안합니다. 6월 4일 공산 측은 유엔군의 최종안에 동의하였고 아이젠하워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휴전 성립 후 한미 방위 조약과 군사 및 경제 원조를 약속하기에 이릅니다. 드디어 6월 8일 한국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양측이 포로 송환 협정에 서명하면서 순조롭게 이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방공포로 송환을 두고 한국 정부의 태도가 가장 큰 변수로 발생합니다. 한국 정부의 돌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승만에게 미국 방문을 청하였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하였고 6월 18일 새벽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사전 예고 없이 2만 7천 명에 달하는 방공포로를 석방시킵니다. 이런 돌발 사태에 공산 측은 미국이 공조하였다며 맹렬히 비난하였고 미국은 사건과 관련이 없음을 해명하면서 휴전 교섭을 파기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국무차관보 로버튼슨을 특사로 파견하여 교섭하였으나 이승만은 완강하였습니다. 그동안 전투는 계속되었고 특히 국군 방어선에 대한 중공군과 북한군의 집중 공격이 전개되었습니다. 경계선 확장 직전 전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7월 11일 마침내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오후 10시에 기해 모든 적대 행위가 종식되면서 3년에 걸친 전쟁은 멈추게 됩니다. 한국전쟁은 10만 명이 넘는 전쟁 고아와 1천만 명이 넘는 이산 가족이 발생하였으며 45%에 이르는 공업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소련 통계에 따르면 북한 11.1%에 해당하는 113만 명의 인구가 사망하였고 양측 250만 명이 사망하였고 산업시설과 교통시설의 80%가 파괴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은 핵무기를 제외한 살상무기가 총동원한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중 미군은 폭탄 46만 톤, 네이팜탄 3만 톤, 로켓탄 31만 발, 기관총 1억 6천만 발을 사용하였습니다. 3년 동안 계속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대부분의 산업시설들이 파괴되어 양측 모두 큰 피해를 보면서 남북 간 깊은 적대적 감정으로 한반도 분단은 당연시되었으며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은 68년째 분단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1950년부터 1953년에 걸친 6.25 전쟁을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을 잇게 한 수많은 순국선열, 디스토리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디스토리였습니다.